그러면 아이가 되게 신나요. 자기도 불가능한 문제를 자기가 푼 거야. 제가 실제로 한 거예요. 우리 애들한테 어릴 때. 그런 식으로 그 아이에 맞게 이제 적절한 문제를 주면 돼요. 네, 안녕하세요. 외래술 책의 외향인 내향인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말아드릴 책은 책에 관심 없는 분들이라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책인데요. 바로 몰입입니다. 그리고 오늘 정말 모시기 어려운 작가님과 함께 하게 되었는데요. 네, 작가님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작년에 서울대학교를 정년하고 지금 몰입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 몰입의 저자 황농문입니다. 17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굉장히 오랜 시간 사랑받고 있는 책인데요. 네. 맞나요? 어떤 이유로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으시는 것 같은지 궁금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도둑맞은 집중력이라는 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휴대폰 이런 자극적인 컨텐츠 때문에 사람들이 집중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몰입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진짜 확실히 스낵 컨텐츠랑 이런 게 너무 많아지고 뭔가 문해력도 떨어지고 이렇다 보니까 좀 더 그 몰입하는 능력을 키우고 싶어하는 분들이 확실히 많은 것 같아요. 작가님이 생각하는 몰입이라는 게 어떤 건지 조금 한마디로 쉽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보통 몰입하고 비슷한 말이 집중이에요. 집중. 근데 집중은 우리가 잠깐 하는 것도 집중이라고 그래요. 근데 몰입은 이 집중된 상태가 굉장히 장기적으로 연속되는 거예요. 뭐 시간 가는 줄 몰랐다. 뭐 이런 거죠. 심지어는 제가 이제 몰입하는 상태는 의식 속에 이제 다른 생각이 하나도 없이 딱 그 문제와 저만 존재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 그 상태가 한없이 가요. 뭐 일주일, 한 달, 뭐 한없이 가는 새로운 세계가 완전히 펼쳐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소개한 거가 몰입 첫 번째 책이에요. 그러면 이제 선잠이 그 몰입의 좋은 신호라고 이제 표현을 해주셨어요. 그럼 아이가 이제 공부하다가 잠에 드는 경우도 많은데 그럼 그렇게 냅두는 게 좋은 건지도 좀 궁금합니다. 선잠이 몰입도를 올린다는 건 너무나 명백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몰입을 하겠다는 사람들한테 다 선잠을 추천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이완된 집중을 하다 보면 이렇게 선잠이 잘 와요. 각 잡고 하는 게 아니고 이완된 상태에서 이제 편하게 쉬는 듯이 공부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많은 사례가 있어요. 이 선잠을 자서 효과를 봤다는 거는 뭐 말도 못하게 많은데 제가 몇 개만 제가 소개를 할게요. 변리사 시험 이 학생이 여기도 소개됐지만 수석학회 한 학생이에요. 선잠 효과 최고입니다. 누워서 자는 거랑 정말 달랐습니다. 엎드려서 자니까 알람을 딱히 안 맞춰도 20분 정도면 일어나. 선잠은 잠이 들고 10분에서 15분 사이의 잠을 선잠이라고 그래요. 제가 안 그래도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자다가 계속 그냥 저는 계속 자거든요. N1 단계 슬립이라고 그래요. 선잠이. 그러니까 N2 단계, N3, N4 이렇게 가요. 이제 계속하면 깊은 잠이 되는데 깊은 잠이 된다는 얘기는 수면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앉아서 자는데 깊은 잠이 되는 경우는 수면이 부족한 거니까 수면이 부족하면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괜찮은 거예요. 잘 만큼 잤는데 낮에 또 오는 게 선잠이에요. 선잠은 15분, 보통 20분을 넘기지 않아요. 근데 그 후에 정말 머리가 맑아지고 잡념이 사라져서 공부하는 것들이 훨씬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잖아요. 왜 머리가 맑아지냐면 그 기억을 저장을 하는 거가 이제 도파민,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이잖아요. 그게 단기 기억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단기 기억을 어떻게 만드냐면 신경전달 물질의 양이 좀 많아서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쌓이면 당연히 이제 뇌에 부하가 걸리죠. 근데 선잠을 자면 그거를 싹 비우고 장기 기억으로 싹 만들어주고 그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머리가 싹 비워지니까 너무나 머리가 맑아. 그러니까 선잠을 자고 하면 한없이 할 수가 있고요. 재수생인데 작년이에요. 놀랄 정도로 속도도 빨라지고 정말 눈 떠 있는 시간 전부 무아지경 상태로 공부에 집중하고 있는 스스로가 너무 신기할 따름입니다. 하루 16시간씩 무아지경 상태로 있습니다. 그 덕에 공부량도 늘고 실력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천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때 뭐가 중요한지 봐요. 슬로우 싱킹. 저게 이완된 집중이에요. 1초도 쉬지 않고 생각하기. 저게 1초 원칙인데 저게 제일 중요합니다. 1초 원칙이. 근데 1초 원칙을 실천하려면 슬로우 싱킹을 안 하면 안 돼. 그러면 머리가 빠개져요. 내가 긴장하고 각 잡고 하면은 그러니까 1초 원칙을 실천하기 위해서 슬로우 싱킹을 반드시 해야지 되는 거고요. 어려운 문제는 다 잠잘 때 뇌를 활용해서 하는 게 좋아요. 이해가 안 가고 이런 것들은.
잠이 이렇게나 좋은 거라니까 너무 밝아지는데요? 네, 잘 자야겠어요. 네. 아무래도 누가 시켜서 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원해서 좀 능동적으로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아이가 좀 능동적으로 몰입할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도 궁금합니다. 공부를 한다는 건 뭐에 집중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 의식이 이것저것 하고 싶은데 이제 하나를 모으는 거니까 그거를 산에 오르막을 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오르막을 가는 거 같이 힘든 일이야. 오르막을 애들이 어떻게 가냐면 수동적으로 가는 거죠. 엄마가 하라고 그래서 아니면 시험이 다가오니까. 그러면 이걸 어떻게 능동적인 몰입으로 바꿀 거냐. 이것도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요. 우리가 성공을 하고 대학교에 합격하고 뭘 하려면 출세를 하고 하려면 오르막길을 가야 되는데 네. 우리의 습관은 내리막인가. 그러니까 법칙은 엔트로피 법칙은 우리는 게을러지려고 하고 있고 이렇게 집중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삶에서 아주 근본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면 삶의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느냐? 네. 산행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이 사람들 오르막을 가는 거거든. 네. 이 사람들이 수동적으로 가나요? 능동적으로 가나요? 능동적으로 가지 않을까요? 능동적으로 가는 네. 거예요. 우리 뇌가 어떻게 돼 있냐면 우리 뇌 동기부여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냐면 우리가 어떤 걸 경험을 해. 그래서 네. 그거를 즐기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 감정의 세계를 편도체라고 하는 곳에서 계산을 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느냐, 얼마나 즐거웠느냐를 네. 편도체에서 계산을 해서 그 계산값을 네. 전두엽에 저장을 해요. 전두엽에 저장을 해서 나는 이제 호감과 비호감이 이렇게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안 좋은 기억이 있어. 그럼 그건 피해 내가. 네, 비호감이 네. 생기고 내가 좋은 기억이 있어. 그러면 호감이 생기는 거야. 네. 이게 우리의 동기부여 시스템이에요. 인간의. 친구가 산에를 가자고 그래서 한 90% 올라갔어. 90%까지 갔는데 나 도저히 못 가겠어. 못 가겠다 하고 내려갔어. 그럼 내가 산행을 할까요? 다시 안 할 것 같아요. 산행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행을 다시는 안 해. 또 다른 사람은 꼭대기까지 갔어. 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고통스러웠잖아요. 네. 고통스러웠다가 정상에서는 이게 고통스러우면 도파민이 나와요. 이거의 우리 몸의 항상성 때문에. 도파민이 나오는데 이 고통은 없어졌잖아요. 정상에 네. 갔으니까. 이거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도파민 과잉 상태가 돼요. 산 정상에서 굉장히 기분이 좋다고요. 네. 그 사람은 경치가 좋아서 기분이 좋다고 생각을 해. 근데 안 그래요. 그거를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간 사람은 그런 간격을 못 느껴요. 달라요.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간 거하고 이게 몇 시간 등산해서 맞다. 올라간 거하고 기분이 달라요. 맞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굉장히 큰 간격을 느끼는 거야. 도파민 과잉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기억하고 이 올라갔을 때 괴로운 거는 작은 괴로움이에요. 그게 이게 누적이 된 거죠. 이렇게 작은 기억들이 계속 괴로운 자극들이 있었던 거고 이거는 큰 즐거움이 있었던 거야. 이게 이 기억을 대체해버려요. 등산에 대해서 좋았던 기억으로 남아있어. 그럼 계속 이제 등산을 가는 거죠? 그런 거죠. 이런 원리예요. 혼신을 다했지만 지긋지긋했다로 끝나면 안 돼. 그러니까 뭐 시험 공부가 됐건 일이 됐건 혼신을 다했지만 지긋지긋했다로 끝나면 이제 수동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억지로 하게 되는 거야. 근데 혼신을 다했지만 좋았다로 끝나야 돼. 저게 이제 몰입으로 연결이 돼야지 저렇게 돼요. 그렇게 끝나면은 그 사람은 능동적으로 이제 하게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성공 경험으로 끝나야 된다. 그래야 그 사람은 오르막길을 기꺼이 간다. 미래 인재를 키우는 데 있어서 사교육보다 오히려 몰입이 더 중요하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런 표현한 이유가 있을까요? 물론 저는 사교육도 잘 하는 데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잘 하는 데도. 네. 근데 이제 그래서 부모가 잘 선별해서 보내면 돼요.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창의성이에요. 지금은 휴대폰으로 다 찾을 수 있어요, 지식을. 그 지식을 머리에 이렇게 담으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거가 실제로 유용하냐는 거죠. 사회에 나와서. 다 찾으면 쉽게 나오고 이제는 인공지능이 있어서 다 해주죠, 이제. 다 해주잖아요. 맞아요. 그런 시대가 됐는데 우리가 지금 종래했던 그런 교육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창의성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 플랫폼 직원 절반이 연봉 5억 원 이상을 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는데 이제 저런 회사가 많죠. 비슷한 회사들이 뭐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많겠죠. 뭐 아마존이나 뭐 오픈 AI나 이제 그러니까 IT 쪽에 이제 그런 게 많아요. 근데 저 사람들이 단지 그 지식을 가졌다고 저렇게 연봉을 많이 받는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은 창의성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의적인 인재로 키우면
한국에 있다고 해서 저런 회사에 취직 못하는 게 아니에요. 네. 지금 저런 회사들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세계에 있는 인재들을 발굴해서 뽑는 거예요. 그래서 구글에서만 몇만 명이 있답니다. 인재를 자기네가 찾고 리크루트하는 그 멤버만 몇만 명이래요. 창의적인 이제 인재가 되면은 몸값은 올라가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창의성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얘기하는 창의성,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이에요. 네. 세상에는 알려진 지식의 영역이 있어요. 인류가 알고 있는. 내가 휴대폰으로 못 찾으면 뭐 도서관에서 찾아도 되고. 저 영역은 AI로 학습이 돼. 그런데 인류가 모르는 미지의 영역이 있어. 저건 학습이 안 되겠죠. 미지의 영역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알려진 지식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는 이제 점점점 컴퓨터가 다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 사이에 경계가 있어요. 저 경계를 우리가 지식의 최전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창의성이 없는 애는 저기서 한 발을 못 나가요. 창의성이 있는 애는 지식의 최전선에서 한 발 한 발 가요. 그러니까 저런 사람이 이제 고액 연봉을 받을 수가 있고 여기저기 스카웃이 되고 인재인 거예요. 저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 지식의 최전선에서 한 발 더 나가는 능력을 어떻게 훈련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잖아요. 정말 좋은 방법, 간단한 방법을 제가 소개를 할게요. 알려진 지식의 영역이라도 해답이나 해설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면 지식의 최전선에서 도전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국어를 봤는데 이거 다음 건의 주제는 보기를 안 보는 게 좋아요. 내 힘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앞만 읽어봐도 모르겠어, 주제를. 그러면 계속 읽는 거야. 그래서 한 뭐 10번 읽었더니 알겠어. 아, 이게 이 글의 주제는 이거다. 이런 거. 그러니까 처음에는 전혀 몰랐는데 내 지식의 한계였는데 계속 생각을 했더니 그걸 찾았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지식의 한계를 넘은 거예요. 수학 문제, 뭐 코딩 문제 다 마찬가지야. 이게 모르겠어, 내가 이 문제를. 해설을 보면 이제 30초 만에 아는데 내가 이걸 안 보고 계속 생각을 한 거야. 계속 생각을 했더니 뭐 몇십 분 만에 풀렸어. 몇 시간 만에 풀렸어. 심지어는 며칠, 뭐 몇 주일 만에 풀렸어. 그럼 이제 풀었단 말이죠. 지식의 한계를 넘은 거야. 이런 거를 몇백 번을 하고 몇천 번을 하면 그런 애가 지식의 최전선에 가면 성큼성큼 가는 거죠. 늘 그렇게 했고 우리 뇌는 요구한 대로 발달이 돼요. 그러니까 그 능력을 발달시켜줘. 지금 누구나 할 수 있고 지금 저렇게 수능을 봐도 수능에 불리하지가 않아요. 저렇게 하면 오히려 잘 봐요. 네, 많은 경우를 제가 확인했어요. 몰입이란 책을 읽고 수능 준비를 할 때 한두 시간 동안 포기 안 하고 해가지고 그 모의고사 7등급에서 1등급까지 올라갔다고. 아, 본인이요? 네. 이제 학부모님들이 그 사고력을 높이려면 어떤 식으로 질문을 해야 될지 그 질문지 교육부도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아이를 이제 생각하게 만들려면 질문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질문. 이제 예를 들어서 손가락 셈을 하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2개 더하기 3개 그러면 이제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는 애예요. 2개 더하기 3개 하면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5개를 맞히잖아요. 그러면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맞았다. 잘한다. 이렇게. 또 이제 또 내줘. 그럼 칭찬을 하면 이제 도파민이 나와요. 기를 올려줘요. 사기가 충천됐어. 또 내달라고 뭐 이제 이런 때 10개가 넘는 걸 내줘. 8개 더하기 4개를 해봐. 이제 그러는 거지. 뭐 이렇게 하다가 손가락이 부족한 거야. 이러면 이제 애가 멘붕에 빠져요. 지식의 한계에 이제 도달한 거야. 이때부터가 몰입을 해야 되는 거야. 그걸 이제 포기하지 않게 생각을 하게끔 포기하지 않게 하는 거죠. 멘붕에 빠져 있다가 불가능한데 이걸 어떻게 하지 하다가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발가락을 쓰던가 엄마 손가락을 빌리던가 이게 아이디어인 거지. 그걸 칭찬을 많이 해줘요. 다른 방법을 생각해낸 거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면 아이가 되게 신나해요. 자기도 불가능한 문제를 자기가 푼 거야. 제가 실제로 한 거예요. 우리 애들한테 어릴 때. 손가락을 쓰지 말고 세라 그래요. 처음에 아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그 대신 쉬운 걸 내줘. 뭐 2개 더하기 1개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그 아이에 맞게 이제 적절한 문제를 주면 돼요. 이제 삼각형을 배우는 아이야. 삼각형 면적 구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는 거예요. 가르쳐 주지 않고 높이가 4cm, 밑변이 6cm인 직각삼각형의 면적을, 넓이를 구하라고 하는 거죠. 그럼 아이가 삼각형 넓이 구하는 거 아직 안 배웠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얘는 안 배우면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너 안 배웠는데 한번 해봐. 이제 그러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막 대드는 애도 있어. 안 배웠는데 어떻게 해요? 이제 근데 그걸 잘 달래서 이제 포기하지 않게 하면은 삼각형이 사각형의 절반이라는 생각을 해내요. 저걸 스스로 해내요. 저게 이제 자기 지식의 한계를 넘은 거죠. 아이디어를 낸 거야. 분수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피자로 해서 분수를 가르쳐 준 다음에 분수의 덧셈을 안 가르쳐 주는 거야. 그리고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을 하라고 그래요. 안 가르쳐주고. 피자도 안 알려주고요. 3분의 1이 뭐고 5분의 1이 뭐고는 가르쳐주고. 개념을 알려주고. 그거는 개념은 가르쳐주고 덧셈은 안 가르쳐주는 거야. 그러면은 분모끼리 더하고 분자끼리 더하고 막 그래요, 애들이. 그러면 이제 얘가 분모에 대해서 개념이 없는 거야. 네. 그래서 그걸 가르쳐주지 말고 뒤로 가, 다시. 그러니까 분수가 뭐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얘가 이해를 하고 내주면 3분의 2 이렇게 알아맞혀요, 아이가. 그걸 계속 칭찬을 해줘. 그러다가 분모가 다른 걸 내줘. 이러면 또 멘붕이 와. 불가능한 거야. 분모가 같아야만 가능한데 저게 다른 학년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몰입할 수밖에 없어. 저거는 몰입을 해야 돼. 계속 생각을 하면 2분의 1이 4분의 2랑 같다는 걸 알아내요. 주로 그림을 그려서 알아내요, 애들이. 그걸 해요, 못할 것 같지만. 저런 식으로 이제 가르치는 게 질문식 수업이에요. 그러니까 공식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원리를 스스로 깨닫게 만드는? 그렇죠. 그걸 처음 만든 사람이 고민했던 그 과정을 거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이걸 애들이 할 수가 있을까? 공식 없이? 이런 의문이 드는데 다들 그거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기다려줘야지. 기다려주고 충분한 시간. 조급해하지 말고 애한테 스트레스 주지 말고 슬로우 싱킹, 편하게 생각하고 졸리면 선잠 자고 이렇게 편하게 해야죠. 그러니까 그런 힌트는 줘도 되나요? 우리 6명인데 피자를 이렇게 나눴네. 힌트를 주지 말고 그냥 계속 인커리지만 계속 포기하지 않게만 10분을 보냈어. 그러면 그거를 칭찬해 주세요. 너가 10분이나 이거를 지금 생각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되는데 내가 10시간 만에 어떤 문제를 해결했다고 쳐요. 1초도 쉬지 않고 10시간을 생각해서 해결을 했어. 그러면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9시간 55분은 헛수고예요. 그러니까 아무 진전이 없어. 아무 진전이 없는데 계속 생각하는 거야. 9시간 55분은. 그리고 마지막 5분에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9시간 55분 동안 창의성이 잉태되는 거야. 그 잉태되는 기간이야. 그러니까 뉴턴의 가장 큰 업적이 만류인력을 발견한 건데 뉴턴한테 만류인력을 어떻게 발견했냐고 그러니까 내내 그 생각만 했으니까. 그러니까 내내 그 생각만 했다는 게 뭘 의미해요? 내내 문제를 못 풀었다는 얘기. 그러니까 내내 아무 진전이 없는 상태를 계속 보낸 거예요. 아인슈타인은 나는 몇 달이고 몇 년이고 생각하고 또 생각한다. 그러니까 아인슈타인 같은 천재가 몇 달이고 몇 년이고 못 푼 거야, 문제를. 그러니까 생각을 한다는 거는 그런 거야. 창의성이 잉태되는 과정은 그런 모양이야. 그러니까 아무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주구장창 생각하는 거야. 작가님 책에 그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지금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것은 사고력과 창의력을 가진 열정적 인재다. 몰입은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 생각 자체는 눈에 보이지 않는 허상이지만 집중할수록 눈에 보이는 성과가 나온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생각을 자신만의 참신한 아이디어로 만드는 것은 이제 당신이 얼마나 몰입하느냐에 달려있다.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고 몰입에 이르는 단계를 하나씩 실천한다면 누구든 성공과 행복을 동시에 거머쥘 수 있다. 이 문구가 책 전체랑 오늘 말씀해 주신 것들을 아우르는 한 문장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몰입은 정말 행복한 삶을 위해서 최고의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런데 어떻게 살아야 죽을 때 후회가 없을까 고민하다가 몰입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1초도 쉬지 않고 어떤 풀리지 않는 문제를 생각하다가 그리고 이제 나서 제 인생을 생각에 걸었어요. 그리고 제 인생에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혁명이 일어나시기를 원하시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생각에 거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